안녕하세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평가 네 번째 4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4주차까지 하고 대면 수업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연기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면으로 뵙고 수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동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할 수업은요, 성분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화장품의 전반적인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두 번째 장으로 보시면요. 콜라보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점만 쏙쏙 화장품에 부는 콜라보레이션 열풍. 혼자서 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삼성 Z 플립 폰 출시된 거 아시죠? 이렇게 컴팩트처럼 접히잖아요. 거기에 스페셜 에디션 어떤 게 있었죠? 어떤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했잖아요. 탐 브라운하고, 그죠? 굉장히 고가의 의류 회사인데 전자제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의류와 그리고 전자제품이 만나고 또 화장품과 또 의류가 만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작가의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같이 콜라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멀티플레이어보다는 지금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더욱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플립만으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한 디자인이긴 한데 지플립에 톰 브라운을 입히게 되니까 조금 더 스페셜하고 조금 더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른 브랜드가 하나의 콘텐츠로 뭉쳐 서로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예로도 또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보드카, 그 다음에 삼성하고 또 조지 알마니하고 또 한 적이 있고요. 콜라보를 LG하고 프라다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요. 현대자동차하고 커피빈 1호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옆에 그 전시장이 있고요. 그 옆에 커피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와 자동차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연관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들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뭐 이런 스토리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콜라보는 굉장히 시대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또 화장품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잠시만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미세먼지들, 황사들, 그리고 봄철에 꽃가루, 그다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피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그 타겟 자체를 예전에는 그냥 뭐 예민하다, 아니면은 뭐 지성이다, 아니면 뭐 여드름이다, 트러블이 난다, 이 정도로만 했다고 하면 조금 더 포커스를 전 피부에 미세먼지, 그리고 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도 굉장히 많이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컨셉, 미세먼지를 잡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들, 좀 뭐 에뛰드나 코리아나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세안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모공까지도,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미세하게 우리 피부를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 두피 그리고 얼굴의 피부 그리고 뭐 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샤워 타월로 아니면 그냥 세안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한달지 아니면 모공 브러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청결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세안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내가 조금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지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면 미세먼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트렌드에 발맞춰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그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사실 전 세계에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신종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기존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한국 드라마를 기반으로 해서 K뷰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각광받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전 세계의 사랑은 굉장히 계속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중국 분들을 상대로 한 그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동대문이랄지 남대문이랄지 이런 곳에 가면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샵, 브랜드 숍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에. 그죠? 그래서 길을 건너면 예를 들면 미땡 샵이 있고, 저쪽 길을 건너면 토리모땡 샵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에뛰 땡 샵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되게 많이 그 브랜드 숍들이, 그 단독 브랜드 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PT에도 나와 있지만 동대문 일대 많게는 5개, 6개 매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명동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국내 유통의 전성기였던 원 브랜드 숍들은 동시다발적인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점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뭐 미땡 아니면 에뛰땡 뭐 이런 단일 단독 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브랜드 샵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멀티샵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리브영이랄지 뭐 롭스랄지 랄라블라랄지 이런 데 가면 각 브랜드의 제품들이 모두 DP가 돼 있고, 한 곳에 가서 제품을 다 우리가 구매를 하고 또 비교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되게 시간이 많아. 그러면 원 브랜드 숍에 가서 그 브랜드만 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브랜드 숍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라졌죠.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있는 우리 디바이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 브랜드 숍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검색을 해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샵들, 뭐 헬스앤뷰티, H&B 뭐 스토어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너뷰티부터 해서 뷰티 디바이스, 뭐 과자까지, 음료수까지 포함된 모든 그런 멀티샵들이 이제 점점점 생겨나게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됐냐면요, 온라인 시장이 점점점 커져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에는 브랜드숍들이나 아니면 멀티숍들이 다 문을 닫을 시간이야. 뭐 예를 들면 12시라고 할까요? 밤 12시? 12시에 내가 뭔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어. 내지는 뭔가를 구매하고 싶은데, 그럴 때 오프라인의 그 브랜드숍들을 아니면 멀티숍들을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바이스, 모바일을 가지고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온라인 시장은 커져요. 네. 점점 커져서 그 중에서도 SNS를 통한 유통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유통 채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더더욱 원 브랜드 숍들은 거리에서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국내 화장품 업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업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단순히 제품 홍보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파워블로거다 내지는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도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세계도 마찬가지로 유통 채널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다각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원 브랜드 샵 내지는 멀티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통 채널, 온라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요. 우리나라에 좀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화장품이라는 거를 누구든지 판매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전문 지식을 어디 가지고 있고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판매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자격증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게 맞습니다. 피부관리실이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 만약에 헤어샵이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판매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 법이 정확하게 아직은 딱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업자를 내고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3월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3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1차 시험은 이미 국가시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개인의 피부 타입,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맞춤형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도 만들었고요. 8월이라고 하는 건 2019년 작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으로 일자리 창출, 그 다음 화장품 산업이 조금 더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자, OEM, ODM 이렇게 있어요. OEM은 뭐고 ODM은 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오산에도 많고요. 오산은 화장품과 뷰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오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화장품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네일도 마찬가지고 두피, 헤어, 그 다음에 피부 모든 화장품들을 만들 수 있는 OEM, ODM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 회사들 중에서 OEM과 ODM이 뭔지를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ODM은요, 제조자가 제품 개발, 품질을 책임지고 납품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OEM은 주문자가 제품 개발, 품질을 책임지고 제조 기업은 그냥 단순히 제품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DM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 공장이 배합부터 해서 테스트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납품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따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OEM은요, 주문자가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생산 공장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크림을 만들고 싶은데 크림의 제형은 이랬으면 좋겠고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성분의 배합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땠으면 좋겠고 모든 걸 생산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생산 공장은 단순히 요구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OE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OEM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중간 부분 PPT 보시면요, OEM, ODM 업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뭐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맥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더더욱 글로벌인 회사들은 아모레파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렇게 있겠죠. 아모레파시픽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화장품 회사 중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12위 했죠. LG생활건강이 18위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16위, 18위 정도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화장품이
제품이 단순히 예전에는 대기업에서만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OEM, ODM 업체를 통해서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국내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착한 가치, 착한 소비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피부와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착한 가치, 착한 소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부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지를 따지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고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뷰티, 그리고 여기서 비건이라는 거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에서 채취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건 화장품 시장이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라스틱 용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 재활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종이 같은 경우도 뭐 우유팩이랄지 종이 빨대 이런 것들은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 중에서도 리사이클 표시가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일반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개발하거나 공병들, 그 재활용이 가능한 공병들을 모아서 다시 리사이클한 공병을 만든다랄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친환경 성분을 사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일은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착한 경영에 동참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정말 훨씬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착한 가치, 착한 소비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랄 화장품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할랄은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의 소비재의 대상 제품을 표현하는 단어로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류 열풍하고 같이 이슬람권에서 한국 화장품은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할랄 인증을 하고, 그리고 무슬림 종교가 무슬림인 나라들의 할랄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적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하고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 시장을 우리가 진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화장품 업계가 좀 더 다방면으로 연구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려야 될 말씀 중에서 이제 성분 분석 수업이니까요.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계속 지금 3주째 수업하고 4주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성분을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광고에 나오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나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이 있다랄지 아니면 백반증을 일으키는 화장품이랄지 이런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점점 화장품을 구매를 하기 전에 성분을 확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봤던 분들을 포함해서 TV 방송에서도 프로그램화했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맞물려서 어플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들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든 그래도 거의 뭐 1등이죠. 화해 어플이 있어요. 화해 어플에는요. 화해 어플에는 뭐 지금 화해 어플을 다운을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요. 화해 어플에는 각 제품이 모두 소개가 돼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소개가 돼 있고 그 제품에 들어간 성분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안전 성분이다 아니면 위험한 성분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화해 어플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 어플은 나라에서 뭐 미국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든지 간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뭐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등재시키는 그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만든 어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 수록되어 있는 DB 자료로 어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보시면 사실은 뭐 판매율도 나오고요, 인기도 나오고요, 뭐 베스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과연 누가 선정한 베스트인지, 과연 광고는 아닌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어플을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뭐 그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성분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그 어플 자체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광고가 존재를 하거든요. 어플이라는 거는 분명히 광고가 있어야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건 확실한 원리이기 때문에 화해 어플에도 역시 광고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해 어플이든 아니면 뭐 찌꺼m, 착한 화장품, 버전 4, 뭐 글로우스픽 뭐 그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말하는 그 위해하다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은 사실 99.9% 이상의 원료 형태의 성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장품에 99.9%를 넣지는 않죠. 분명히 그죠? 희석을 하고 소량을 넣고 미량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장품이 만약에 정말 위해하다고 하면 식약처에서 제품 허가를 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물질 안전 분석을 하는 미국의 사이트 있지요. 네, MSDS라고 부르는 거기에 등재된 아니면 거기에 확인된 그런 성분들, 그 중에서도 위해하다고 한 성분들은 당연히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뭐 검색을 해보시면 위해한 성분인지 아닌지 내가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성분 분석 어플이나 아니면 자료들에 너무 맹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믿음, 신뢰 이런 거를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원료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안전성 소비 패턴 변화로라고 돼 있어요. 화장품의 제조일, 개봉일, 이제 점점 화장품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중요성을 이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서 화장품 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일, 개봉일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요, 유통기한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클리니크 같은 경우는 100%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피부를 자극하는 화학 자외선 차단 성분, 오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했다를 그러니까 강조해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스킨푸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인공향, 인공색소, 실리콘, 오일 10가지 화학 성분을 넣지 않은 완전히 착한 수분 크림이다. 그래서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좀 더 안전한 성분의 그리고 나한테 꼭 맞는 그런 화장품,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고 싶고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겟이 점점 더 브랜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제는 평생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점점점 화장품의 그 필요성, 그 다음에 지속성, 계속 사용해야만 되는 이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은 점점 그런 브랜드를 또 찾아갈 거고 우리 같이 이쪽 화장품 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쪽 타겟에 맞춰서 제품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국경이 무너졌죠. 그래서 국경이 무너져서 어때요? 미국에 있는 제품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뭐 일본에 있는 제품도 우리가 살 수 있고, 프랑스에 있는 제품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표기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중국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 때 제조일자를 꼭 부착하거나 아니면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 기한을 인쇄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는 거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만 화장품이 출시가 될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날짜 대신에 로트 번호라고 해서 날짜 아닌 번호 숫자를 그냥 물론 그 생산 공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숫자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표시의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4월 10일이죠. 그러면 4월 10일, 2000년 4월 10일이면 20041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제조 연원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화장품을 3년 안에 써야 된다. 그럼 2023년 4월 9일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제조 일자를 쓰거나 아니면 사용기한, 유통기한이라는 걸 적어야 하는데 유럽의 화장품들은 간혹 E, 뭐 알파벳 E, 1, 2, 3 내지는 뭐 F, 40, 뭐 B7 뭐 이런 식으로 로트 번호라는 걸 써요. 그거는 생산 공장에서 그 날짜에 만들었다는 건 증명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뭐 로레알이랄지 뭐 시세이도랄지 이런 회사들은 그런 로트 번호를 입력을 하면 확인 가능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유럽 시장의 화장품들은 아직 등재하지 않은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은 화장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이란 걸 할 땐 항상 유통기한이란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유통이 된 제품으로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좀 막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제품은 안전하게 유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화장품 성분에 들어가야 될 것들, 화장품이 있으면요, 화장품의 제품, 그 제조일자, 그 다음에 뭐 제조회사, 유통회사, 뭐 제조 공장 주소 뭐 이런 것들 넣어야 하는 목록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만 화장품이 출시가 될 수 있고 유통이 가능합니다. 자, 화장품을 개봉을 했어요. 개봉한 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우선 모든 화장품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차 때문에 제품이 분리가 될 수 있고요.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죠. 높은 온도에서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약간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개봉을 했어요. 이제 그냥 새 제품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제품 안에는 방부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든 아니면 화학적인 방부제든지 간에 제품의 안정성 플러스 안전성을 위해서 제품의 방부제를 포함합니다. 보통 토너와 에멀전, 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파우더 팩트, 젤 아이라이너, 립스틱 이런 데에는 파라벤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은 사용 기간이 길고 그리고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이 막 발생하겠죠. 그리고 오염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로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잘 스타일이라 해서 이렇게 뚜껑을 여는 스타일이 아니고 펌프 아니면 튜브 타입으로 많이 만들죠. 최대한 산소와 접촉하는 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품하고 잘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액체류 있잖아요. 액체류 역시도 뭐 쏟거나 아니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펌프 형식이 많이 용기로 채택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요. 다음 장으로 우선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 보면요. 무보존제 화장수 에멀전은 빠른 시일 내에 오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펌프형으로 하고 4도씨 이상이 아닌 4도씨 미만이었겠죠. 하지만 0도 이하가 되면 얼기 때문에 4도씨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화장품 냉장고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베이비 로션과 크림, 무보존 제품은 펌프, 튜브 이런 것들이 좋고요. 립스틱은 고체 제형으로 세균의 증식 속도는 다른 화장품에 비해 빠르지 않지만 다른 제형과 비교했을 때 보존제의 효과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보존제 유무와 상관없이 보관 온도와 사용 횟수에 의존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닫고 다시 보관하고 직접적으로 닫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죠? 이렇게 붓 같은 거 사용하고 아니면 좀 덜어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스틱 자체로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구강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립스틱에 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오염되게 된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브러쉬나 퍼프 같은 걸로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다. 내 입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화장품의 원료를 쭉 훑어보면서 그동안의 내용들과 접목한 그 화장품의 트렌드 그리고 화장품 시장의 그 규모 그리고 OEM, ODM 회사들이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2시간이요. 1교시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2교시하고 3교시에는 화장품 원료, 직접적인 화장품 원료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앞섰던 수업들에서는 유해한 성분들을 봤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유해하지 않은 유용한 그런 성분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종류별로 볼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향수나 그다음에 압축 방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2교시 3교시 때 화장품의 원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그 수업 임하시기 바랍니다.